그러면 로봇의 이제 좀 기능적인 이야기를 해볼 텐데, 일단 로봇이 이제 가동하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 기능부터, 또 요즘에 조금 로봇에 약간 핫한 기술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좀 궁금한데, 요거 정 대표님이 혹시 제가 하나하나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저도 궁금한 게 되게 많아요 지금. 저는 이제 자율주행 쪽에 있다 보니까 가장 핫한 거는 결국엔 자율주행이 지금 현재 핫한 것 같아요. 핫한 것 같고 아까 첫 번째 또 질문이 뭐였죠? 핫한 거랑 그 다음은 그리고 로봇에 쓰이는 핵심 기술들. 핵심 네. 기술들. 핵심 기술들은 사실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제어가 일단 사실은 핵심 같아요. 이걸 원하는 걸로 원하게 어떻게 좀 행사할 수 있는지. 로봇은 사람같이 섬세하지 않아요. 그냥 1010으로만 이루어진 코딩으로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대로 가기 때문에 이거 하나하나가 잘못되면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제어를 완벽하게 할 건지가 가장 저는 핵심 기술이라고 사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가장 핫한 거는 어쨌든 뭐 AI 그리고 뭐 자율주행 이런 데 쪽이 조금 핫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인더스트리가 그쪽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네. 로봇, 이것도 약간 장단점 중에 하나는, 로봇은 명령을, 임무를 잘 짜놓으면 굉장히 그거를 잘 수행하면서 크게 고장이 나지 않는 한 이게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잘 되는데, 약간 뭔가 오류가 있다면 거기서 파생되는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네, 거. 맞아요. 예, 그게 조금 말씀하신 거에 포인트일 것 같고, 그다음에 여기 제가 안 그래도 제가 AI 얘기도 좀 하려고 했었는데, 저희 고유영 리더님이 AI 로봇 랩에 지금 계셔가지고 네. 약간 로봇하고 AI도 이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네. 같아요. 요쪽 AI도 한번 설명을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사실 AI가 요즘 뭐 어디든 다 사용되지만 특히 로봇 쪽에서도 굉장히 핫하게 많이 사용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로봇은 사실 작업 능력, 저희가 뭐 움직인다든지 앞으로 간다든지 뒤로 간다든지 이런 작업 능력과 두 번째가 감각 능력이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 센서나 라이다 센서로 주변을 보고 장애물이 있는지, 내가 앞으로 가야 되는지 지금 가지 말아야 되는지 이렇게 환경을 센싱을 하는 감각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인지 능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로봇이랑 지금 저희가 이야기하는 로봇은 뭔가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거는 아이언맨이나 터미네이터가 어떤 저희를 보고 뭐 정확하게 목표를 포착을 해서 어떤 행동을 한다든지 이렇게까지 굉장히 인지적으로 똑똑한 로봇을 생각하고 계신데, 아직은 그렇게까지 가려면 조금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AI를 가지고 진짜 사람을 모방하는, 예를 들어 진짜 모방하는 어떤 로봇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인간처럼 만들기 위해서 정말 많은 AI 로봇 기술이 쓰이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 되게 요즘에 이제 인지 능력 쪽, 얼마나 이 친구가 똑똑하게 사람을 모방할 수 있는가, 그쪽으로 많이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뭐 그에 대한 예시가 챗봇, 예를 들어 내가 질문했을 때 어떻게 답할까, 아니면 나의 표정을 인식을 한 다음에 어떤 식으로 응답을 할까, 이런 식으로 좀 뭐라 그럴까, 저랑 로봇의 인터랙션이라고 합니다. 뭐 휴먼 로봇 인터랙션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인터랙션 쪽으로가 앞으로도 좀 굉장히 핫하고 저희 사람의 마음을 녹여주는데 좋지 않을까, 좋은 기술이라 생각합니다. AI에 대해서 이제 빼놓을 수 없다 보니까 제가 드린 질문이 있고, 챗봇 얘기하니까 아까 정 대표님이 이야기하셨던 그것도 생각나는데, 왜 챗봇이 제가 정확하게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한번 오픈을 했다가 이루다. 예, 이루다였나요? 네. 아니요, 그 외국 어느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사용자들이 안 좋은 단어만 가르쳐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학살에 대해서 가르친다든지 아니면 굉장히 이제 폭력주의에 대한 단어를 가르쳐서 결국에 금방 거의 하루 만에 이제 폐쇄가 됐던 것도 있는데, 요게 이제 앞으로 요거를 좀 어떻게 저희가 잘 교육시키는 것도 예, 저희한테 관건일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기능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문 대장님께 궁금한 거는, 혹시 현장에서 보셨던 로봇, 뭐 탐사 로봇이나 탐사선이나 조금 신기했던 기능들 딱 보자마자 이게 되네, 막 이렇게 좀 느끼셨던 게 좀 있으실까요? 일단 저도 이제 최근에 좀 알게 됐는데, 지금 이제 화성에 가 있는 탐사 로봇들도 그냥 저는 다 지구에서 과학자들이 다 일일이 조종해서 명령으로 보내는 줄 알았는데, 일부 자율주행 기술들이 탑재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어쨌든 이 지구랑 화성은 거리가 멀다 보니까 이 통신 딜레이 시간이 너무 길어서 실제로 뭐 장애물이나 어떤 위험한 상황이 나타나면 판단해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적용이 됐다라는 거는 어쨌든 그냥 들어서 알고 있는데, 제가 이제 그런 관점에서 최근에 되게 신기했던 게 뭐냐면,
지금 그 국제 우주정거장에 사이먼이라는 그 인공지능 로봇이 실제 현장에 투입이 돼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영상을 봤더니 축구공 사이즈의 로봇입니다. 근데 이제 국제 우주정거장에서 이 우주 비행사들이 뭔가 작업을 하다가 모르는 게 있으면 또 이렇게 검색하기가 어려우니까 물어보면 얘가 알려주고, 네, 그리고 또 뭔가 이렇게 고향이 그립거나 가족들이 보고 싶으면 그런 감정적인 어떤 인터랙션까지 해주는 로봇이 있다라고 제가 이제 영상도 찾아봤는데, 신기한 거는 일단 그 탐사 로봇들은 바퀴가 있든 뭐 다리가 있든 해서 움직일 텐데, 이 사이먼이라는 로봇은 그냥 축구공 모양의 이 원형의 그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그 국제 우주정거장의 무력 상태에서 그냥 그 자리에만 있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게 움직이고 다니는 걸 제가 봤는데, 이게 어떻게 움직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제가 지금 물어보는데. 네. 일단은 똑같은 것 같아요. 네. 물론 다양한 방법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이제 그쪽에 뭔가 힘을 줘서 하는 경우도 있고 네. 뭔가 그러니까 뭔가 공기를 뭔가 뱉던가 뭔가 그런 추진을 얻어서 하는 네. 경우도 많이 있을 것 같고요. 그 구조를 제가 정확히 몰라서 모르겠지만 일단 여러 가지 방법은 있는 것 같아요. 충분히 구 모양이어도 움직일 수 있을 것 같고 그거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잠수함의 원리랑도 비슷할 것 같아요. 그럴 수도 네네네네. 있죠. 네, 네. 맞아요. 그걸 어떻게 구조적으로 했는지는 네. 모르겠지만 그런 원리도 있을 수 그렇군요. 있습니다. 네. 근데 재밌네요. 오늘 문대장님 거의 진짜 열혈 학생 질문 로봇에 궁금하신 게 평소에 너무 많으셔가지고 근데 저도 많아요. 저도 드릴 질문들이 많아가지고 예 그러면 이제 자율주행 이야기도 나왔고 그다음에 AI 이야기도 나왔고 한데 약간 빅데이터 쪽이랑은 조금 어떤 연관이 있는지도 한번 궁금해요. 요새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기술 중에 예, 특히 뭐 AI 빅데이터, 그 다음에 뭐 사물 인터넷, 클라우드, 자율주행 이런 기술 많은데 약간 빅데이터 얘기도 제가 함께 지금 좀 질문 드려도 될지, 예, 정 대표님. 저를 너무, 저 답 보고 계실래? 답변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빅데이터요. 사실 저희는 자율주행 회사라서 일단 빅데이터랑 사실 큰 관련은 없어요. 하지만 저희가 이제 패스 플래닝이라고 하는데 저희 쪽은 이제 뭐 주변에 이제 인지를 하고 그걸 이제 어떻게 좀 그 사람이 어떻게 움직일지를 예측을 하고 이제 회피하는 주행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단에서 이제 저희들은 빅데이터를 이용하고 있고요. 빅데이터는 말씀대로 로봇에서는 정말 빠질 수 없는 것 중에 일단 저희들은 하나인 것 같아요. 있는 것 같고요. 빅데이터라고 하면 사실은 AI 쪽에서가 훨씬 더 사실은 뗄 수 없는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제가 자율주행 하면서 예전에도 생각났는데 자율주행 차 쪽에 처음에 나왔던 얘기긴 한데 이런 자율주행 차나 자율주행 로봇이 이렇게 좀 잘못을 일으키는 경우,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에 많죠. 예, 그 책임과 실은 누구에게 가느냐에 대해서 맞아요. 그때 굉장히 이렇게 감론을 막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혹시 어떻게 좀 약간 개인적인 입장으로도 얘기해 주셔도 되고 딱 지금 현재로서는 어떻게 갈 것 같다라고 지금 저희들이 실제로 하고 있는 거를 그냥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사실 다른 자율주행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어떻게 보면 진짜 이 주제에 맞게 일상답안이라는 것 주제에 맞게 저희는 현재 서빙 로봇을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뭐 갑자기 아기가 로봇을 안아서 액체가 쏟아졌다. 뜨거운 액체가. 그런데 아기 얼굴에 화상이 난다. 뭐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물론 아직까지는 없지만 다행스럽게 뭐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얘가 이제 이 상황 인지를 제대로 못 해가지고 뭔가 탁자에 계속 부딪혀가지고 탁자가 깨졌다거나 뭐 문이 파손됐다. 뭐 이런 경우들이 흔하게 사실은 로봇이라고 하면은 발생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런 케이스 바 케이스를 모두 다 테크닉으로 이제 해결하려고 하면은 사실 한도 끝도 없어요. 지금 자체도 나올 수도 없고. 그렇지만 이제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이제 보험으로 지금 현재 해결하고 있어요. 보험이 따로 이제 상품을 개발을 했고, 그래가지고 이 로봇이 이제 잘못했을 경우 이제 사실 한 명에 대한 인건비를 처리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했을 경우에 대해서 이제 그 최저시급으로 해서 이 로봇이 일을 하지 못한 시간만큼 계산이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피해 보상을 해주는 역할 그리고 파손됐을 경우 그 파손에 대한 책임 그다음에 만약에 말씀드렸지 인적으로 손해가 본다 인적인 재해가 발생됐다라고 하는 경우에 그렇게 이제 어떻게 이거를
똑같아요. 교통사고랑 똑같은데요. 이제 쌍방이냐 뭐 6대 몇이냐 뭐 이런 걸 가리잖아요. 그렇게 저희들도 다 가리게 되어져 있고 그것을 이제 했을 때 보상을 해주는 체계를 지금 현재 저희들은 가져가고 있습니다. 되게 신기한. 나중 가면은 요즘에 그런 유튜브에 그런 거 많잖아요. 교통사고 과실 몇 대 몇 하는 것처럼. 네, 맞아요. 나중에 나올지도 모르겠네요. 네, 로봇에 의한 사고. 또 저희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했던 질문이었는데 이런 체계가 조금씩 갖춰지고 있다는 거 살펴볼 수 있었고, 그러니까 이런 뭔가 조금 로봇이나 또는 AI나 이런 게 함께 발전하면 제도적인 것도 함께 뒷받침되어야 된다라는 네. 맥락으로도 제가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하고 혹시 이제 고유영 리더님께서는 네. 이런 조금 로봇 연구를 하시면서 제일 어려운 거, 이거가 약간 난관이다. 현재 수준에서, 그리고 약간 미래도 좀 봤을 때 약간 로봇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풀어야 할 숙제가 있다라고 하면 좀 어떤 걸 꼽으실지. 네. 로봇을 사실 저는 이제 로봇과 인공지능을 둘 다 이제 연구하는 입장에서 제가 방금 이제 말씀하시는 것처럼 가장 많이 우려하는 점이 그 점입니다. 로봇을 만드는 사람이 만약에 안 좋은 마음을 먹으면 정말 사람을 해치는 터미네이터 같은 굉장히 안 좋은 로봇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로봇과 인공지능을 배우는 사람들께서 일단 기술적인 것도 공부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그 사람들의 윤리적인 거, 올바른 생각을 심는 게 더 먼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로봇을 만드는데 제가 마음을 삐뚤어지게 먹어서 정말 악용할 수 있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 해를 끼칠 수 있는 로봇을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건 순전히 이제 어떤 제도적으로 사실 막을 수는 없고 개발자가 개발하다가 어떤 악의적인 행동을 심어놓을 수도 있을지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윤리적인 교육적인 게 이제 개발함에 있어서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 더더욱 더 가장 중요할 거라 생각합니다. 네, 저 그 고용 리더님께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네네. 그 우리가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이게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로봇은 인간의 형상을 닮은 그런 휴머노이드 로봇이 대세였던 것 같은데 또 최근 그 10년 사이 어떤 그 움직임들을 보면은 정말 그 바리스타 로봇이라든지 정말 우리 일상생활과 도움이 되는 그런 로봇들이 되게 또 이렇게 저변이 확대되는 것 같은데요. 자, 근데 또 보면은 이렇게 보스턴 로보틱스 같은 다이내믹스 같은 회사에서는 여전히 또 그런 그 휴머노이드 로봇을 계속 개발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인간이 이렇게 휴머노이드 로봇에 좀 이렇게 뭐랄까요? 그 집착하는 그런 어떤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네. 사람이 아무래도 가장 친근하게 느끼는 건 굉장히 귀여운 강아지 같은 동물 네. 아니면 정말 우리랑 비슷한 형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같은 것이니까 둘 중에 이제 로봇 회사들이 선택을 해야겠죠. 그래서 굉장히 귀여운, 일본 쪽에서는 굉장히 많은 귀여운 강아지 같은 서비스 로봇을 선호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을 굉장히 만들고 싶은데 사실 10년 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10년 후에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이렇게 각 가정당 한 대씩 있을 거야라고 생각하셨는데 없잖아요. 그렇죠. 이유는 뭐냐면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드는 게 진짜 어렵고요. 우리나라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을 제대로 만드는 기업 몇 개 안 됩니다. 그리고 가격이 몇 억대예요. 그러니까 몇 억대인 거 아무리 거기에 우리가 되게 좋아하는 서비스 로봇, 우리가 좋아하는 외형을 갖다 붙여놓고 우리 물을 대신 떠준 늘 3, 4억을 주면서까지 우리 집 앞에 대기엔 너무 비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서비스 로봇이 못 온 거는 가격 때문이고요. 그래도 좀 더 시간이 지나서 또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긴 한데 10년 후에는 저렴해져서 뭐 한 2천, 3천만 원대로 내려오면 진짜 한 두세 가정에 한 대씩 있는 세상은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우주 여행이 정말 상용화 될 때쯤에 네. 로봇 사용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진짜 가격이 저렴해지면은 예전에 그런 CF가 있었잖아요. 어머님, 아버님 집에 보일러 놓아드려야 되겠어요라고처럼 이번에 누구 집에 로봇 한 대 좀 해드려야 되겠어요. 이런 식의 시대가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물론 현재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그래도 가격이다. 프라이스가 물론 현재 수준에서 지금 양산할 수 있는 체제도 아니고 그런 기술이 아직은 뒷받침되지. 그러니까 보급화되기 전이기 때문에 아마 대당 가격은 억대. 하지만 억대로 데려와도 조금 아쉬운 점이 많은 현재 상황의 로봇인 것 같네요.